신원동 박사님 그 미생물학을 열심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데요. 미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산균의 특성은 무엇이고 또 사균체도 사람들이 이게 어떤 균, 사람의 몸에 있는 균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균체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람의 몸속에는 특히 장내에는 약 100조 이상의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유산균으로 대표되는 유익균들이 있고요. 그리고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은 사람이 섭취한 음식물을 이용해서 정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식물성 식이섬유들을 선호합니다. 이와 같은 먹이들을 이용해서 정식하면서 산으로 대표되는 유기산들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을 총칭해서 우리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산균들은 사람한테 유익한 비타민 또는 천연 항생 물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생리 활성 물질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을 돕는 유익한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균체는 이와 같은 유익균인 유산균을 불활성화 처리하여 보다 안전한 형태로 사람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개발되어진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산균을 좀 더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섭취나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균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균체가 등장을 하게 된 이유, 그러면 사균체 형태의 유산균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고 계시다시피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위주의 식이 습관과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위해 환경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들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유익균인 유산균의 숫자가 상당히 감소하고 유해균인 증식이 활성화되어서 각종 대사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돕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섭취하게 된 유산균들은 살아있는 균인 생균 형태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생균들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노인과 유영아, 면역 저하자와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생균인 유산균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에 도움이 되고 유산균의 공급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유산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불활성화된 생균이 아닌 사균체인 유산균을 사람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끔 연구자들이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산균이라는 유익균을 사람들이 섭취하는 단계가 어느덧 4세대 사균체 시절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 시기별 약간의 특성, 변천사를 좀 살짝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균체가 지금 이제 주류가 되면서 어떤 연구 과제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섭취하게 된 유산균의 형태는 살아있는 생균인 유산균입니다. 이런 유산균을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단독 또는 혼합한 형태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식이섬유로 대표되는 유산균의 먹이들을 추가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이섬유로 되는 유산균 먹이들을 보통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급하게 된 유산균 형태는 프로바이오틱스로 대표되는 살아있는 생균 형태이고요. 그 이후에 생균의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즉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합친 복합 형태의 유산균을 보통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는 3세대 유산균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더 다양한 유산균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생균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좀 더 안전한 형태의 유산균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사균체인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는 4세대 유산균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죽어있는 사균체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유통기한이 긴 안전한 형태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균을 섭취하기 어려운 면역 저하자를 위한 유산균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형태의 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산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형태로 인체 내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의 미생물의 숫자와 체내에 특히 소장이나 대장과 같은 소화기관에 도달했을 때의 그 미생물의 숫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처음 섭취한 숫자의 미생물에 비해서 실제 활성화된 미생물 체내에 전달되는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균체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불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체 내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미 불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제조된 유산균이 보다 안전하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나 적용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소 예방, 또 전립선 질환 예방이나 뭐 치료 뭐 이런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유산균의 경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피부에도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특히 유산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도 탈모나 전립선 비대증 또는 근감소화 같은 것을 치료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효능 효과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균체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생리 활성들을 다 확인하였고 연구 논문이나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균체의 경우에는 이미 불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형태로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생균이 아닌 사균체이기 때문에 탈모의 경우에는 샴푸 또는 뭐 비누 뭐 이와 같은 제품에 적용을 하더라도 그 효능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화학 물질들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들과 섞이게 되면 살아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모가 가장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예. 탈모 연구 결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는 사균체를 이용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은 쥐 실험을 통해서 그 쥐의 털이죠, 헤어가 다시 자라나게 하는 진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한 바가 있고요. 또한 이와 아울러서 피부에 일종의 그 사람의 머리털과 같은 그런 것을 자라게 하는 것 같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한 경우에도 헤어가 다시 자라나게 하고 세포를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견하여서 연구 논문으로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 상용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모와 관련된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령별 탈모를 보면은 참 많습니다. 탈모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탈모 자체가 상당히 특히나 젊은 층,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이 한 25%가 넘습니다. 또한 여성 탈모도 상당히 고민거리로 만들고 있고요. 탈모 치료제 시장은 상당히 매년 한 12%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모유도 세포 증식 효과가 EF2001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녹시딜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조직을 섹션해 갖고 발모되는
형태를 확인하였고, 저희가 리얼타임 PCR 유전자 분석을 일일이 다 해서 미녹시딜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을 조금 제안을 했고요. EF2001은 발모 효과가 있다,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미녹시딜과 다른 메커니즘을 논문에 제안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사균체가 뭐 탈모, 뭐 근감소 예방, 전립선 비대증의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환 예방, 뭐 치료의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특이하게 과학자분들이 또 진행하고 계신 과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연구자들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균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산균 중심의 사균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장내에 공생하고 있는 유산균이 아닌 하지만 유익한 미생물들을 이용한 사균체 개발, 장내 미생물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유용하다고 알려진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을 이용한 사균체 개발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사균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생리 활성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임상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건강 증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는 그런 작용 기작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우주 비행사가 지상에 내려왔을 때 움직이지 않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는 의료진이 도착하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부축을 해서 이동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에 가면 우주 비행사는 무중력 상태이다 보니까 점점 우주 공간에 체류하는 동안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상에 내려오면 근력, 근감소가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뼈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면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도착해서 휠체어나 부축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제가 우주 비행사를 위해서 근감소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우주 의약품을 개발하겠다. 돈을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 자체는 거절당합니다. 스피노프 테크놀로지 과제를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노인성 근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화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로 스피노프 테크놀로지 스피노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우주 과제로 선정을 해서 우주 비행사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스타트가 돼서 지금은 노인성 근감소로 변화돼서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3%입니다. 14.3%가 되면 실질적으로 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후 2026년에는 저희가 20%가 넘게 됩니다. 20%가 넘으면 실질적으로는 WHO의 기준에 의해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4년 후는 길거리 강남 잠실 지나가다가 보면 5명 중에 1분이 바로 65세 이상 분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근감소증이 상당히 앞으로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까 WHO에서는 2016년 하나의 질병으로서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작년 2021년에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환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질병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근감소증과 관련된 왜 그러냐? 바로 근감소증이 질병 유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국내 연구자들이 사균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
국내의 그 사균체 연구의 경쟁력, 해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 하고, 이 사균체가 과연 어떤 상업화가 됐을 때 어떤 상업적 성장 가치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균체로 대표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거의 5년 이내에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수의 사균체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신생 사균체 업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사균체 업체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가 굉장히 신생 산업 분야이고, 출발도 우리가 거의 같은 동시대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균체 연구나 어떤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러려면 또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관심 또 이런 것도 나름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사균체 연구나 이 활성화의 걸림돌이나 어떤 뭐 정책적인 지원 방향 뭐 필요성 같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균체로 대표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출하는데 현행 법규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런 법률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리를 하는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와 같은 각각의 사균체에는 반드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 효과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공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름은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으로 4세대 혹은 5세대 유산균이라 불리는 포스트바이오틱스와 파라바이오틱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양 유산균의 유효한 성분만 보존해 몸집을 줄이는 압축 기술로 1g당 7조 5천억 마리, 즉 시판용 요거트의 750배에 달하는 초고농도의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산합니다. 베름의 핵심 유산균인 EF2001은 열 처리된 포스트바이오틱스로 체내의 열과 위액, 소화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섭취 후 안정적으로 장까지 도달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모여있는 장에는 파이어판이라는 중요한 면역 조직이 있습니다. 소장의 육모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파이어판의 M세포를 통해 EF2001과 같은 유산균 사균체가 장에 흡수됩니다. 또한 사균체는 살아있는 유산균과는 달리 체내에서 유해한 작용을 하지 않아 면역이 약한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섭취 가능하며 병원에서는 환자식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육감퇴 약화 및 근위축 현상 예방과 개선, 대장염, 탈모, 항염, 전립선 비대증, 위염과 위궤양, 생체 응답 조절 등 EF2001을 활용하여 총 7개의 해외 및 국내 특허를 등록 출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 완화, 대장염 환자의 우울증 개선, 구강 칸디다균 호전 반응 등 매년 국제 SCI급 논문과 국내 KCI급 논문 발표를 통해 EF2001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효과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